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고려의 건국과 그 이후에 국가 기틀의 확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도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 의미로 두 가지의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었나요? 후삼국과 발해의 고구려의 유민까지 다 포함을 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라는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신라와는 그렇게 전쟁도 없이 신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신라를 흡수했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물론 전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평온한 방법으로 어쨌든 거기에 있던 견훤이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고려로 귀순을 했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후삼국을 꽤나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쟁 없이 그렇게 잘 흡수를 했고 또 그 이후에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발해에 있던 고구려의 유민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이렇게 우리 후삼국과 발해의 고구려의 유민까지 포함을 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가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펼친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인제도와 사신간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태조에 대해서 그 후삼국이 이렇게 합쳐지고 그 이후에 태조가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태조가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쳤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조가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당근만 쓰지도 않았고 채찍만 쓰지도 않았어요.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골고루 다 사용하면서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그 제도로는 기인제도, 인질로 그 자재를 인질로 삼아서 그렇게 관리하는 기인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인제도는 신라의 뭐와 비슷하다고 했었죠? 신라의 상수리 제도와 비슷한 제도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신간 제도가 있었죠. 이 사신간 제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했죠?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신라왕을 경순왕을 그 신라 옛땅의 그곳에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그 태조가 호족들을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태조 이후에 다른 왕들이 했던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 드라마 안 보긴 했는데 근데 이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려 광종의 역할을 이준기 씨가 이분이 그 고려 광종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광종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지. 광종이 피의 군주라고 불리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피의 군주라고 불리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긍정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약간 피의 군주라고 하면 뭔가 그냥 사람을 많이 죽이고 되게 무서운 존재? 그런 존재로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이렇게 물론 피의 군주로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를 그렇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그렇게 맞으면서 왕권을 강화했는데 하지만 광종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죽이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만 했던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광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광종 이후에 나오는 그 고려를 유교 정치 사회로 유교의 그 덕목을 가진 유교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광종에 들어가기에 앞서 태조 사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태조 왕건의 사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 간의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척 간의 다툼은 왜 발생했을까요? 외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왕비 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태조가 그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정략 결혼을 많이 맺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 간의 다툼이 발생을 했죠. 왜냐면 모든 호족들이 다 내 딸 아들, 그러니까 내 손자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 간의 다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즉위를 했던 해종은 왕권이 늘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그런 세력 같은 것, 자기 기반 세력 같은 게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족 출신인 박술희라는 사람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그 유력한 그 호족 가문인데, 아무튼 이 사람의 후원을 받으면서 어찌어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왕권을 노리는 적대 세력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왕규의 난이 발발을 하는데, 왕규의 난이 발발을 합니다. 이 왕규라는 사람은 광주를 기반으로 한,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호족 출신이에요. 호족입니다. 그리고 이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 중에 한 명인 거죠. 이런 외척 세력입니다. 이 사람은 해종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해종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자기의 손자인 그 광주 원군을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해종을 아예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손주인 광주 원군을 세우려고 아예 해종을 아예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해종이 먼저 알아차려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력 기반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해종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그 왕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가만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인의 세력 기반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해종은 이런 왕규가 자기에게 대놓고 이렇게 대들어도 뭔가 다른 응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해종이 죽고 나서 해종 다음에 정종이 등극을 합니다.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우선 정종은 왕식령이라고 하는 서경 세력과 결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왕규를 아예 제거를 해요. 아까 전에 그 해종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왕규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때 정종이 이렇게 서경 세력과 손을 잡고 그 왕권을 자꾸 노리던 왕규를 이렇게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그 외척 세력 간의 다툼도 아직 있었고요. 개국공신들, 그러니까 이 고려를 세울 때 그 자신들의 공이 있었던, 그 나라를 세울 때 공이 컸던 그런 신하들의, 그런 사람들의 위협들이, 그러한 개국공신 세력의 위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종 때에도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종은 계속해서 이런 자기에게 왕권을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 세력이라는 게 결국 정치적인 적인 정적인 거죠.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하는 걸 추진을 했어요. 왜냐면 이 왕식령이라고 하는 서경 세력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서경으로 아예 이렇게 천도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경 천도를 추진했던 건 훈신 세력으로부터의 탈퇴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은, 여기 개경에 있으면은 여기 늘 이렇게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그 훈신 세력들이 많은 거죠. 훈신 세력들이 자기 홈그라운드니까 그 힘을 굉장히 많이 발휘했겠죠. 그러한 훈신 세력으로부터의 탈퇴를 위해서 서경으로 천도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할 때 호족들, 당연히 이쪽에 자기 세력이 있는 호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또 백성들 또한 반발이 컸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서경으로 천도하려면 거기에 뭐 또 많은 그런 것들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궁궐이나 왕위사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백성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수탈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도 컸습니다. 또 이렇게 호족과 백성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잘 되지도 않고 있었는데 결국 왕이 일찍 죽어가지고 왕의 승하로 인해서 서경 천도는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등장한 광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선 광종은 고려 왕조의 왕권 강화에 아주 획기적인 공적을 세운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 고려의 왕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볼 때 광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광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광종은 처음부터 그렇게 막 피해 군주라고 불릴 정도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선 처음에는 즉위 후 얼마 동안은 온건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호족 세력을 무마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해종 때도 그렇고 정종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왕권이 안정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건한 방법으로 그냥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자기의 그 속내라고 해야 하나?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속내를 우선 감추고 이런 호족 세력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온건하게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왕권을 이렇게 온건한 방법으로 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 동안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고 나서는 이제 호족 세력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괜히 내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면은 나도 또 제거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정치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나서는 호족 세력을 이렇게 억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노비안건법이라는 그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노비안건법은요,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가지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해방해주는 그러한 제도였어요. 네,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족들이 자기들은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 중에 하나였던 노비 또한 이 사람들의 재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호족들이 차지했던 많은 노비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이렇게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인 기반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호족들에게는 이 노비 또한 자기의 재산이에요.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의 집안일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그런 재산적인 어쨌든 돈으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 중 하나였고 노비가 또한 군사적 기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노비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해가지고 주인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뭔가 싸움을 일으키면 노비들이 자기들 주인인 호족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족들이 차지한 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호족의 힘을 낮추는 역할을 했죠.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양인의 수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인의 수가 증가했어요. 양인의 수가 증가를 하면 국가의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 전에도 말했듯이 이 노비들은 세금 같은 것들을 내지 않아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에게만 충성하면서 살면 되는데 양인이 되면은 우선 여기 국가의 세금 같은 것도 내고 나중에 노역 같은 거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인의 수가 증가해가지고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비안건법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통해가지고 그 광종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올려줘가지고 해방시켜줘가지고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고 또한 양인의 수를 증가시켜서 국가 수입을 증가시켰다. 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과거 제도는요, 후주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후주에서 귀향한 쌍희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거 제도는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신진 관료를 채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조선시대에도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제도라고 하면 시험 쳐가지고 관직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를 한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진 관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개국공신 계열의 훈신 세력에 타격을 입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대로라면 이런 과거 제도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문벌 귀족들, 자기 문벌 귀족이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할 건데, 아무튼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귀족이었던 사람이 세습을 해가지고, 그 자기 아들도 귀족, 그리고 자기 그 손자도 귀족이 되는,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가문이 귀족 이런 지위 같은 것들을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벌 귀족 사회다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귀족 세력들이 자기들은 그냥 세습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새로운 그냥 뭔가 어쨌든 자기 실력이 좋으면은 누구든지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국공신 계열의 훈신 세력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료를 밑받침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있던 사람들이 그 몇 개의 가문만 이렇게 지내오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왕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러한 새로운 관료를 이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뽑아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훈신 세력에 대해서 그 훈신 세력들에게 그거를 주고 타격을 좀 어느 정도 주고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복을 제정했어요. 공복의 제정은 그 관료들의 공복을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도 고대 국가에서도 많이들 공복 제정을 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복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관료들의 등급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세계 구분을 했습니다. 세계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왕권이 확립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각각 색깔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 신분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복을 제정해서 왕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광종이 이제 지방 호족들을 계속 억압을 했어요. 이렇게 지방 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자 호족들이 불만이 계속해서 증가했겠죠. 그리고 광종은 이렇게 불만을 증가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훈신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숙청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광종이 피해 군주다라고 그렇게 피해 군주로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이 누리던 거를 이제 자꾸 못 누리게 되니까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많이 생겼고, 이제 그 광종은 이미 정치적인 그런 기반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훈신 세력, 자기들에게 도전해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은 대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직분인 대상과 자승에 있는 중흥 그리고 왕동 등을 모욕죄로 아예 제거합니다. 그 밑에 좀 더 낮은 직분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모욕죄로 그렇게 고발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욕죄로 이 굉장히 높은 대상과 자승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사람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개국공신 계열의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나라를 만들 때 그 큰 힘을 썼던 그러한 개국공신 계열의 구신 그리고 숙장들을 숙청을 하게 되어요. 이렇게 훈신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또 한 번 더 그 왕권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종은 내군을 장위부로 개편을 해가지고 시위군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냥 이렇게 군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시위군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숙청 작업을 그렇게 단행하기 위한 그 군사적 기반, 무력 기반이 되었죠. 네. 이렇게 훈신 세력들을 개국공신 세력과 훈신 세력들을 그렇게 숙청하기 위한 무력 기반으로 시위군을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제 연호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해서 아시죠? 황제국이 사용하는 용어죠. 연호는 황제국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전에 고구려하고 이렇게 발휘하고 배울 때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또한 스스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황제를 참칭했다고 합니다. 참칭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중앙집권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또 그렇게 중앙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개혁 정치에 이러한 광종의 개혁 정치에 참여한 세력은 군소호족이었어요. 이 군소호족은 개국공신 계열에 대립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개국공신 계열들은 그 고려를 이렇게 할 때부터 고려를 건국할 때부터 같이 했던 그런 대호족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대비가 되는 그런 군소호족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를 통해 가지고 진출한 신진 관료 그리고 귀화한 사람, 귀화인 아까 전에 그 쌍기가 귀화해가지고 과거제를 건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귀화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개혁 정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기반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몇몇 그런 귀족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귀족들의 그런 직분 같은 것들을 다 세습을 해왔는데 이제 개혁 정치 이렇게 가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개혁 정치를 같이 펼쳐나간 거죠. 또한 비공신 계열을 등용해가지고 개혁 정치를 추진시키고 왕권을 결국 이렇게 전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칠 때 이때 광종은 불교 측의 도움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균열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균열로 하여금 귀법사를 창건하게 하고 불교의 한 종파인 화엄종을 교선을 이렇게 하는 화엄종을 이거 자세한 거는 그 나중에 고려의 불교 얘기할 때 자세하게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화엄종을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법안종과 선태종을 통해 가지고 교선의 통합을 모색했어요. 교종과 선종이라고 있는 불교의 종파를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모색을 했고 또 왕권 강화책으로 호족의 힘이 약화되었고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펼쳤던 노비안건법이나 과거제도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호족의 힘이 약화가 되었고요. 호족의 힘이 약화가 되었으니까 왕권이 강화되었겠죠.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성종 때에는 신라의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하게 돼요. 이 광종 이후에 등극을 하는 광종 이후에 그렇게 나오는 성종 때에는 아예 이렇게 신라의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까지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광종의 개혁은 굉장히 진짜 엄청나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하고 진짜 왕권을 강화시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혁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광종이 죽고 나서 광종 사후에 광종의 그 개혁 정치에 함께 있었던 그런 주역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또한 공신 계열들의 반동 정치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우리가 공신 세력들을 누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새롭게 등용됐던 사람들이 막 제거당하고 그 전에 있었던 그 공신계열들이 다시 반동되어서 이렇게 반동으로 정치에 다시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광종 이후에 경종 때에도 중앙 집권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전개가 지속적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권을 장악했죠. 네, 일부 구신들의 실권 장악으로 인해 가지고 개국공신의 계열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전시가를 제정을 하게 돼요. 이 전시가도 아마 나중에 그 토지 경제에 대해서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시가를 제정을 하게 되어서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합니다. 이 전시가가 뭐냐면 그냥 그 전공에 따라가지고 전공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가지고 그 등급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토지를 나눠주는 그런 제도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아무튼 이런 중앙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고 또 중앙으로 편입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종 때 비로소 본격적인 유교 정치의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까 광종 때도 잠깐 나왔었죠? 신라의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신라의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 이 사람들이 그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했다라고 했습니다. 골품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됐었죠? 이게 받아들여졌나요?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꿈꾸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을 이제 그냥 육두품이고 그런 거 없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등용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승로라는 사람의 시무 28조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승로의 이 시무 28조를 이 성종이 사람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그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최승로라는 사람이 신라 육두품 출신인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그것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이 시무 28조를 채택해가지고 유교 정치 이념을 아예 이제 고려의 정치 이념을 유교로 바꾸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아마 시무 28조 나중에 그 살펴볼 텐데 여기에 보면은 불교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뭐 팔관의 연등의 그런 좀 없애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 숭불 정책에서 유교 숭유 정책으로 넘어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유교 정치, 고려의 정치 이념이 유교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나라의 제도를 채용해가지고 그 내외, 고려 안팎의 정치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우선 전국에 12목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중앙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앙관을 파견해서 지방 호족들이 이제 중앙정부의 통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 편입되도록 한 거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중앙관을 파견해서 지방 호족들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거기에 있는 중앙관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향직을 개정했어요. 상대 등을 호장으로, 병부를 공부로, 창부를 사창으로 이렇게 향직을 개정해가지고 호족이 앞서 말했듯이 이런 지방 호족이 이 중앙관, 외관, 이 중앙관이거든요. 네, 중앙관의 보좌 역할이 향리로 지위가 격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서는 자기가 힘이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호족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중앙에서 나온 외관, 중앙관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앙관을 보좌하는 역할이 향리로 그 지위가 격화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향리로 격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방 호족들을 중앙 관료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방 그 호족들을 억압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중앙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렇게 지방 호족을 중앙 관료로 등용을 시켜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 그냥 그 지방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 집권 체제로 흡수를 했습니다. 또한 호족 자제를 수도인 개경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고 또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앙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등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지방 호족들은 원래 자기 지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살던 지방 호족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의 보좌 역할을 하는 향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중앙관료화, 아예 중앙집권적인 그쪽으로 들어오는 집권체제로 편입이 되는 중앙관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교적 교양을 가진 중앙관료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자감이라고 하는 대학을 설치했고 또 지방에도 교육을 위해 가지고 중앙에는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경학박사를 파견해가지고 유학교육을 장려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의 정치 이념은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도 경학박사를 파견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지방 호족들을 사지나 그런 사람들이
유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교 정치로 고려 왕조의 기반이 확립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려의 사상적인 기반이 이제 유교 정치가 된 거죠. 그 전에는 불교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 성종 때에 들어서 완전히 유교 정치 사상이 유교 정치가 사상적인 고려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교 정치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은 이유는 군신 관계를 명백히 해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에 인용하려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교에서는 충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와 신하 그런 군주와 신하 이런 것들 관계 같은 것들을 명백히 해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먹혔습니다. 또한 이래가지고 결국 중앙 집권 체제를 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또한 재상 정치의 실현을 또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재상 정치는 그 사람 왕과 그의 재상들이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재상 정치 실현의 요구에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 귀족 제도의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 강화가 되되 또 이렇게 귀족들도 자기들의 힘을 같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재상 정치의 실현이 규합이 되어서 고려 귀족 제도의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문치주의의 전통을 수립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유교 정치 이념이. 그래서 고려의 사회를 보면은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뭐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누구든지 간에 공부만 잘하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골품제 사회보다는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골품제 사회보다는 개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그냥 신라의 골품제 사회에 비해서 개방적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개방적인 사회였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아마 그 문벌 귀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말할 것 같은데, 아무튼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는 개방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성종에게 바쳤다고 한 그 최승로의 시문 28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을 보내어 가서 백성에 이익되는 일과 손해되는 일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십시오 라고 적혀있죠. 그럼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지방 간에 파견해가지고 중앙 집권을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가지고 모든 지방마다 가가지고 뭐 여기는 뭐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나 그런 것들을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호족들이 거기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고 중앙에서 외관을 보내가지고 외관을 보내가지고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다스려서 중앙에서 보내서 중앙 집권을 추구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외관을 보내가지고 그 중앙에서 외관을 보내서 그 호족들은 그 외관을 이렇게 보좌하는 향리의 역할로 격화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호족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추구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회를 겨울에는 팔관회를 베풀어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여 힘든 일을 시키니 이를 줄여서 백성이 힘을 펴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연등회와 팔관회는 불교의 행사입니다. 이 불교 행사를 그 전에 태조가 불교를 엄청나게 숭불 정책을 많이 펼쳤잖아요. 그렇게 불교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연등회와 팔관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많이 해라라고 그 훈유 10조에도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약간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해가지고 괜히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이를 줄여가지고 백성들의 인생의 안정을 추구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19조를 보면은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서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국 공신들 그리고 또 호족 세력들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너무 억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포용해 주어라, 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이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의 의미는 유교 정치를 수용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불교는 뭐 내생을 위한 것이다 하고 불교는 내생을 위한 것이고 유교는 지금 현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생만 중요시하고 현생을 무시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생은 굉장히 멀리 있지만 지금 우리 당장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불교를 좀 억압하고 그러니까 숭불 정책이 아니라 이제 숭유 정책으로 넘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교를 통해 가지고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뭐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그릇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 것은 뒤로 밀어두고 이렇게 가까운 것 먼저 챙기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성종 때에는 이렇게 유교 정치 이념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광종과 성종으로 대표되는 그런 태조 이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양인을 확보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 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광종이 실시한 정책은 어떤 거였나요? 노비안건법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서 그 호족들의 군사적, 경제적 그러한 기반을 약화시키고 또 양인을 확보해가지고 양인과 조세를 확보해서 그 국가의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노비안건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럼 두 번째 문제, 성종 때 유교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등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신라의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신라에 보면은 그 육두품 출신인데 당나라에 많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식견이 넓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신라로 돌아왔을 때 신라의 그 골품제의 모순을 보고 그것을 비판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좌절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고려에서는 골품제라는 그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개방적인 고려 사회에서는 신라의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많이 등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용해서 성종은 유교 정치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그렇게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교 정치를 원본을 강화하고 또 재상 정치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유교 정치를 사상적 기반으로 두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다음 시간에는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 통치체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아마 이 통치체제가 사실 그냥 다 거의 외워야 하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많이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그 왕의 그 업적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그런 왕들이 중앙집권화 그런 정책들을 펼쳤으니까 어떠한 통치체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정비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중앙과 지방의 그런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뭐 군사적인 부분이나 뭐 또 그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